역사상 가장 광대한 육상 제국이 단 10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동해에서 흑해까지, 시베리아 동토에서 인도차이나 반도까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영토를 지배했던 제국이 있었죠.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은 왜 그토록 빠르게 분열되고 사라졌을까요? 오늘은 몽골 제국의 놀라운 상승과 급격한 몰락,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2세기 중앙아시아 초원지대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수십 개의 유목 부족들이 서로 죽고 죽이며 생존을 위해 싸웠거든요. 몽골족, 타타르족, 케레이트족, 메르키트족, 이들은 모두 각자의 칸을 모시고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죠. 이 시기 유목민들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양과 말, 야크와 낙타를 키우며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것, 그게 전부였거든요. 여름에는 북쪽 초원으로, 겨울에는 남쪽 계곡으로 이동하면서 펠트 천막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유목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상당히 높았어요. 이동 과정을 지휘하고 가축대를 관리하며 교역까지 책임졌으니까요. 반면 남성들은 주로 전쟁과 약탈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초원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야 했고, 강하다는 건 곧 전투력을 의미했거든요. 부족 간 충돌은 일상이었고, 패배한 부족은 노예가 되거나 학살당하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1162년 무렵 몽골 귀족 가문에 항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태무진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작은 부족의 수장이었지만 태무진이 9살 때 적대 부족에게 독살당하죠. 하루아침에 가족은 몰락했고 태무진과 그의 형제들은 초원에서 쫓겨나 거지 신세가 됩니다. 그들은 들쥐를 잡아먹으며 간신히 생존했어요. 이 비참한 유년기가 태무진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인이 된 태무진은 놀라운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다른 칸들과 달리 혈통이 아닌 능력으로 사람을 등용했거든요. 전투에서 공을 세운 자는 출신에 상관없이 승진시켰고 전리품도 공정하게 나눴죠. 이건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정복한 부족의 병사들을 자신의 군대와 완전히 섞어버렸어요. 부족 단위로 편성하지 않고 10호, 100호, 1000호 체제로 재편성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예전 부족에 대한 충성심이 사라지고 오직 태무진에게만 충성하게 되거든요. 1206년 태무진은 마침내 몽골 초원의 모든 부족을 통일합니다. 쿠릴타이라 불리는 부족 회의에서 그는 칭기스 칸, 즉 우주의 지배자라는 칭호를 받았죠. 이때부터 예케 몽골 울루스, 대몽골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합니다. 칭기스 칸은 자신이 하늘의 신 탱그리로부터 세계 정복의 명령을 받았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신성한 사명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두 신의 뜻을 거역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몽골군의 전투력은 경이로웠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말 위에서 자라며 활쏘기를 훈련받았거든요. 한 명의 몽골 기병은 말 4~5마리를 끌고 다니며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었죠. 또한 그들은 신호 체계가 정교했습니다. 깃발과 북소리로 복잡한 전술 기동을 실행했고 적을 포위하고 분산시키는 데 천재적이었어요. 가짜 후퇴 전술도 자주 사용했죠. 도망가는 척하다가 적이 대열을 흐트러뜨리면 갑자기 돌아서서 섬멸하는 겁니다. 1211년 칭기스 칸은 첫 번째 대규모 원정을 시작합니다. 목표는 금나라였어요. 금나라는 중국 북부를 지배하던 강력한 왕조였는데 몽골인들을 오랫동안 괴롭혀왔거든요. 칭기스 칸의 조상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도 금나라였죠. 복수의 칼날이 성광처럼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1215년 몽골군은 금나라의 수도를 함락시키고 엄청난 양의 보물을 약탈했어요. 이때부터 몽골의 정복 전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219년 중앙아시아 정복이 시작됩니다. 칭기스 칸이 파견한 상인 사절단이 이슬람 강국 호라즘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이건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죠. 칭기스 칸은 20만 대군을 이끌고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호라즘의 도시들은 하나씩 무너졌어요. 부하라, 사마르칸트, 우르겐치, 이 찬란한 실크로드의 도시들이 잿더미가 됐죠. 몽골군의 공성 무기는 중국에서 끌고 온 화약 기술자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투석기와 화염무기, 폭발물까지 동원됐거든요. 1227년 칭기스칸이 죽었지만 정복은 계속됐습니다. 그의 아들과 손자들이 제국을 물려받았거든요.
이대 칸 오고타이는 1230년대에 러시아와 동유럽으로 진격했어요. 1240년 키예프가 함락됐고 1241년에는 폴란드와 헝가리 연합군을 격파했죠. 유럽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고타이가 급사하면서 몽골군이 철수했어요. 만약 그때 몽골군이 계속 진격했다면 유럽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1250년대 칭기스칸의 손자 훌레구가 중동 정복에 나섭니다. 1258년 바그다드가 함락됐어요. 이슬람 세계의 심장부였던 아바스 왕조가 무너진 겁니다. 500년 넘게 지속된 왕조가 단 며칠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역사가들은 바그다드에서만 수십만 명이 학살됐다고 기록했습니다. 티그리스 강물이 피와 잉크로 검게 물들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도시의 도서관들이 불타면서 수천 년의 지식이 사라졌어요. 동쪽에서는 쿠빌라이 칸이 남송 정복을 완료합니다. 1279년 애산해전에서 남송의 마지막 저항이 무너지면서 몽골은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전체를 정복한 이민족이 됐죠. 이로써 몽골 제국은 동해에서 지중해까지 시베리아에서 베트남 국경까지 뻗어나간 초거대 제국이 완성됩니다. 최대 영토는 무려 2,4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어요. 현재 러시아 영토보다도 넓었던 겁니다. 하지만 몽골인들은 단순한 파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실용적인 통치자들이었거든요. 정복한 지역의 행정체계는 그대로 유지했어요. 지역 관료들을 계속 고용하고 세금만 걷어갔죠. 종교의 자유도 보장했습니다. 불교든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지배자를 위해 기도만 한다면 모든 종교를 인정했거든요. 이건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몽골인들은 특히 기술자와 장인들을 귀하게 여겼어요. 정복전쟁 중에도 뛰어난 기술자들은 죽이지 않고 잡아갔습니다. 중국의 도자기 장이, 페르시아의 직물 장인, 티베트의 금 세공사, 이들을 제국 전역에 배치해서 일을 시켰죠. 그 결과 놀라운 문화 융합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비단과 페르시아의 염료, 티베트의 금이 결합된 금빛 비단은 몽골 귀족들의 상징이 됐거든요. 청백자도 이때 탄생했어요. 중국 백자 기술과 이란의 코발트 블루가 만난 걸작이었죠. 정치적 통일은 경제적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실크로드가 다시 활기를 띠었거든요. 베네치아 상인부터 중국 무역상까지 모두가 안전하게 대륙을 횡단할 수 있었죠. 몽골의 지배로 대륙이 안전해지면서 역사가들은 이를 팍스 몽골리카, 즉 몽골의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몽골은 광범위한 역참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약 40km마다 중개소가 있어서 말을 갈아타며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급한 전령은 하루에 300km 이상을 달렸다고 하니 거의 고속도로 수준이었던 겁니다. 해상 무역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오가는 무역선들이 급증했거든요. 중국 항저우에서 출발한 배가 페르시아만까지 가는 게 일상이 됐죠. 향신료, 보석, 도자기, 비단이 대량으로 거래됐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중국을 여행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팍스 몽골리카 덕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권력 승계 방식이었죠. 몽골에서는 장남자동 계승이 아니었거든요. 모든 왕족 남성에게 기회가 있었고 심지어 미망인도 섭정으로 권력을 잡을 수 있었어요. 이건 유연성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권력 투쟁을 낳았습니다. 1260년대 칭기스칸의 손자들이 데칸 자리를 놓고 내전을 벌입니다. 쿠빌라이와 아리크 부카의 싸움이 대표적이었죠. 4년간의 전쟁 끝에 쿠빌라이가 승리했지만 이미 제국의 통일성은 깨졌습니다. 서쪽의 칸국들은 쿠빌라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제국은 4개의 주요 칸국으로 분열됩니다. 첫째는 쿠빌라이의 원나라였어요. 1271년 쿠빌라이는 국호를 대원으로 바꾸고 중국식 왕조를 선포했죠. 수도를 카라코룸에서 대도, 지금의 베이징으로 옮겼습니다. 원나라는 과학과 문화의 황금기를 맞았어요. 곽수경이 수시력이라는 정교한 달력을 만들었고 조맹부 같은 대가들이 서예와 회화를 발전시켰죠. 하지만 쿠빌라이는 일본 정복에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1274년과 1281년 태풍이 몽골 함대를 박살냈거든요. 일본인들은 이를 신풍, 가미카제라고 불렀죠.
둘째는 페르시아의 일칸국이었습니다. 훌레구와 그 후손들이 다스렸는데 이들은 페르시아 문화를 적극 수용했어요. 타브리즈를 수도로 삼고 찬란한 건축물을 지었죠. 특히 페르시아 세밀화 예술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라시드 아딘 같은 학자가 쓴 세계사 집성은 당대 최고의 역사서였거든요. 셋째는 중앙아시아의 차가타이 칸국입니다. 이곳은 유목 전통과 정주 문화가 충돌하며 복잡한 양상을 보였어요. 14세기 후반 이 칸국에서 티무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는 몽골 혈통은 아니었지만 칭기스칸의 후계자를 자처하며 새로운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티무르의 후손 바브르는 나중에 인도로 가서 무굴 제국을 세우게 돼요. 넷째는 러시아 초원의 킵차크 칸국, 일명 골든 호드였습니다. 이들은 약 250년간 러시아를 지배했어요. 직접 통치하지는 않고 러시아 공국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방식이었죠. 흥미롭게도 이 지배 기간 동안 모스크바 공국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모스크바 대공들이 몽골의 조세 징수를 대행하면서 힘을 키운 거예요. 결국 1480년 이반 3세가 몽골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러시아 제국의 기초를 닦았죠. 이렇게 분열된 칸국들은 각자의 길을 걸었지만 여전히 느슨한 연대감을 유지했습니다. 세 칸이 즉위하면 서로 사절을 보냈고 수입의 일부를 교환했거든요. 카한은 명목상이나마 최고 지배자로 인정받았어요. 이런 연맹 체제가 팍스 몽골리카를 지속시킨 겁니다. 하지만 14세기 중반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원나라에서는 쿠빌라이 사후 30년간 평화가 이어졌지만 그 뒤 10년간 카오스가 찾아왔어요. 대칸이 4~5번 바뀌었고 파벌 싸움이 극에 달했죠. 설상가상으로 자연재해까지 덮쳤습니다. 황하가 범람하고 흉작이 계속되면서 농민 반란이 전국에서 터져나왔거든요. 1351년 홍건적이라는 대규모 농민군이 봉기했어요. 주원장이라는 가난한 농민 출신이 이 반란군을 이끌며 세력을 키워나갔죠. 1368년 마침내 주원장의 군대가 대도를 점령합니다.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 토곤 테무르는 북쪽 몽골 초원으로 도망쳤어요. 100년도 안 돼서 중국 지배가 끝난 겁니다. 원나라는 북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몽골 고원에서 명맥을 이어갔지만 예전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았죠. 서쪽 칸국들도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일칸국은 1335년 분열됐고 여러 소왕국으로 쪼개졌어요. 차가타이 칸국도 동서로 갈라졌다가 티무르에게 흡수됐죠. 캅차크 칸국은 가장 오래 버텼지만 15세기 중반 내분으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림 칸국, 카잔 칸국, 아스트라 칸국 등으로 분열됐고 결국 러시아에게 하나씩 정복당했어요. 몽골 제국이 이렇게 빨리 무너진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너무 넓었어요. 말을 타고 제국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가려면 1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이런 거대한 영토를 하나로 묶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했죠. 둘째, 현지화 문제였습니다. 정복한 칸 지역에서 몽골인들은 소수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페르시아 몽골인, 중국 몽골인으로 변해갔죠. 셋째, 권력 승계의 혼란이었습니다. 명확한 규칙이 없다 보니 칸이 죽을 때마다 내전이 벌어졌거든요. 하지만 몽골 제국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유라시아를 하나로 연결했고 동서양의 문물 교류를 촉진시켰어요. 화약이 서쪽으로 전해진 것도 인쇄술이 유럽에 알려진 것도 몽골 시대였죠. 나침반과 종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나중에 유럽 르네상스의 밑거름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몽골의 영향은 컸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중앙 집권 체제는 몽골 지배의 영향을 받았고 중국의 명청 왕조도 몽골의 통치 기법을 많이 흡수했죠. 무굴 제국은 몽골이라는 이름 자체를 국호로 삼았습니다. 오늘날 몽골 사람들은 칭기스칸을 국부로 존경해요. 수도 울란바토르 중심에는 거대한 칭기스칸 동상이 서 있고 화폐에도 그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몽골 제국은 불과 150년 만에 흥망성쇠를 겪었지만 그 충격파는 수세기 동안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정복을 달성했고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속도로 무너졌죠. 이것이 바로 초원에서 시작된 제국 몽골의 이야기였습니다.